안녕하세요. 유니서점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지금 말하지 않으면 늦어버린다 입니다. 이청지음, 이재희 옮김. 샘앤파커스 출판사에서 펴낸 책입니다. 죽음을 앞둔 분들의 유언을 모집합니다. 만약 죽기 전에 하고 싶었던 말이 있는데 할 수 없었다면 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지상의 비밀 공고에 안전하게 보관해 드립니다. 절대 천국으로 가져가지 마세요. 그건 이 세상에 남겨두어야 할 몫이니까요. 당신의 비밀과 바람을 안심하고 맡긴 다음 홀가분한 마음으로 편히 천국으로 가세요. 물론 익명은 보장할게요. 세상을 호령한 부자의 손에 남겨진 것. 당신에게 유일한 재산이란 무엇인가요? 임종 유언을 모집한다는 당신의 광고를 보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산 분배는 이미 끝내놓은 상황인데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은 고백할 곳이 없더군요. 내게 믿을 만한 비밀 근거를 제공해줘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필요했거든요. 나는 나이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뇌종양을 앓고 있어 오래 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의사 말이 치료가 어렵다고, 기껏해야 반년 정도 더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나는 세계 500대 기업의 총수로 일찍이 업계에서 꽤나 떵떵거렸습니다. 하는 일마다 승리하지 않은 적이 없고 남들 눈에 비친 내 인생은 자연히 성공 모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즐거움이 없습니다. 부라는 것도 익숙해지고 나면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마치 내 뚱뚱한 몸뚱이여갔지요. 지금에 이르러서야 병상에 누워 일생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음 먹은 대로 누려왔던 사회적 명성과 부는 곧 다가올 죽음 앞에서 흐릿해져 가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더군요. 한밤중에 만약 내가 죽으면 살아생전의 모든 것들이 재평가되고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겠지? 지금 내가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한평생 돈과 명예가 주지 못한 게 무엇일까? 그런 게 있을까? 라고 스스로 몇 번이나 물어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차가운 금속 의료기기들이 뿜어내는 검푸른 빛과 픽픽거리는 소리를 듣고 있으니 마치 죽음이라는 음습한 기운이 내게 다가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생각이 빠져들었고 갑자기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지요. 제가 잊고 있었던 곳으로요. 그게 뭐지? 누구였더라? 마침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더군요. 사실 이건 생각해서 얻어낸 결과가 아니라 직감으로 얻어낸 답입니다. 어쨌든 그곳으로 다가가고 또 다가가는데 그녀였군요. 비비안. 어떻게 나는 어릴 적 소꿉친구를 생각해낸 걸까요? 그녀가 아직 살아있다면 아마도 나처럼 늙었겠지요. 그녀는 분명 나 같은 사람은 짐작 잊어버렸을 겁니다. 내가 8살이었던 그 해 우리 가족은 메릴랜드주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비비안은 캘리포니아에서 온 7살짜리 소녀인데 외삼촌 댁으로 여름방학을 보내러 왔더군요. 그녀의 외삼촌 댁이 바로 우리 옆집이었어요. 우리는 처음 만나자마자 통했습니다.
그녀는 동실동실하고 갈색 곱슬머리와 하얀 피부, 주근깨를 지는 여자아이였는데 갈색 눈이 참 예뻤어요. 나는 8살 치고 키가 작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때는 꽤 잘생긴 편이었지요. 적어도 비슷한 또래 여자아이들에게는 인기가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강가나 큰 버드나무 밑에 숨어있는 매미를 찾으며 놀았답니다. 하루는 비비안을 주려고 미친듯이 우러대는 매미를 잡으러 나무 위에 올라간 적이 있었지요. 그러다가 나뭇가지에 옷이 걸려서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땅에서 한 1m쯤 떨어져 있었나? 내가 안절부절 못하고 울기 시작하자 비비안이 무서워하지 말라고 저를 타이르다가 또 자기가 밑에서 받아줄 테니 빨리 뛰어내리라고 횡설수설 하더군요. 그때 그녀의 통통하고 조그마한 손이 내 발을 잡고 닿는데 속으로는 엄청 무서웠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 상황이 달콤해서 정말이지 계속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내 발을 붙잡으며 위로해주고 또 나를 걱정하느라 초조해야 하는 모습이 좋았나 봅니다. 나를 엄청 생각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다가 마침내 옷이 찢어지면서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 높지는 않았지만 떨어질 때 풀숲에 숨어있던 돌멩이에 발을 부딪혀 피가 많이 흘렀지요. 비비안이 피를 보고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상처 입은 다리에 비비안의 눈물이 뚝뚝 떨어지자 아픔이 금세 달콤함으로 변하더라고요. 나는 나무 위에서 떨어질 때도 매미를 꽉 붙든 손을 풀지 않았습니다. 울고 있던 비비안 앞에 손을 내밀어 펴보았지요. 더 이상 울지 않는 매미가 내 손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나는 비비안에게 너 가져 라고 말했습니다. 비비안은 코를 실룩거렸는데 얼굴은 온통 눈물범벅이 되어 있었지요. 손으로 눈을 비비자 어릿광대로 변하더군요. 비비안은 제게 오빠는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울면서 말했고 나는 의기양양하게 웃어 보였지요. 비비안은 아빠한테 가을이 되어도 캘리포니아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얘기할 테야 라며 아주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물론 그녀는 결국 부모님을 따라 학교로 돌아갔고 그 후 다시는 보지 못했지요. 세월이 흐르고 나도 그녀를 생각하는 날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나야 할 때가 되니 느닷없이 그녀가 생각난 겁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아마도 그건 그녀에게 느꼈던 감정이 제게 아주 소중했기 때문이지요. 불필요한 것들을 걸러내고 남은 소중한 기억 말입니다. 그 후로 나는 비비안에게 느낀 그런 달콤한 감정을 다시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4번이나 결혼했지만 그들은 모두 내 재산과 관련되어 있을 뿐 사람과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모두 오래가지 않았어요. 애정 없는 결혼이 가져다준 아이 역시 당연히 행복할 리가 없겠죠. 나와 내 아이들은 줄곧 무덤덤한 태도로 서로를 대했습니다. 아이들에게서는 오로지 돈이 필요할 때만 연락이 왔어요. 이렇게 된 건 모두 내 책임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재산이 충분한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재산과 관계없는 또 다른 것,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감정일지도, 예술일지도, 어렸을 때의 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끝없는 부자가 되려는 욕망은 그저 탐욕스럽고 재미없는 사람, 괴물로 만듭니다. 지금의 저를 보세요. 우리가 여러 가지 감각기관을 가지고 태어나는 이유는 사실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열심히 재산만 불리다가 결국에 허망함이나 느끼려고 있는 것은 아닐 테니 말이지요. 어떤 사람은 사랑과 감정이 헛된 것이고 재산이야말로 가장 진실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생전에 모아둔 재산을 가져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저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거라고는 기억 저편에 자리 잡은 순진무구한 감정, 재산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랑입니다. 어떻게 해도 자연히 사라질 수 없는 것들 말입니다. 결국 그것들이야말로 인생에 남은 유일하고도 진정한 재산이 아닐까요? 그래요.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그래도 깨달음을 얻었네요. 이런 말들은 전처들과 아이들에게 할 수 없습니다. 모두들 유산의 혈안이 되어 남보다도 못하게 싸우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별로 없거든요. 사실 나는 재산을 빼놓고 보면 아주 가난하게 살았던 셈입니다. 당신에게 털어놓고 나니 속이 많이 후련해지는군요. 사람은 때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간단한 진리도 깨닫지 못합니다. 만약 다음 생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제 나는 잘 압니다. 브로드웨이 극작가가 본 최고의 피날레. 오롯이 날 위했던 순간이 내 인생 최고의 명장면이죠. 평생 극본을 써오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걸 함축한 것이야말로 연극이다. 한편의 연극에는 사랑하고 미워하는 감정, 생로병사의 모든 것이 담겨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인생이란 연극은 사람들이 채 이해하기도 전에 막을 내리고 맙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연극은 이해하고 싶지 않거나 감히 알고 싶지 않은 비극일 수도 있지만요. 사실 사랑과 미움이라는 감정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이면에 작용되는 힘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업과 전쟁도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인 셈이지요. 단지 우리 스스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애덤 스미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 세상에서 힘들게 일하고 바쁘게 뛰어다니는가? 탐욕과 욕망, 부와 권리와 명성을 추구하는 목적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결국 그 모든 것은 다른 사람의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다. 나는 그동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습니다. 방탕하게 살았고 연애도 엄청나게 했지요. 마치 그 시절에 나고 자란 부잣집 자제들이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젊음과 재능을 내 마음대로 물수도 쓰며 살았습니다. 그때 내 주위에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매일 초대해 파티를 여는 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마치 내가 쓴 극본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살았지요. 수많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로 인해 생겨난 여러 가지 감정들이 서로 대립하고 충돌하는 일이 부지기수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랑과 인정, 쾌락을 쫓는 일은 마치 혼자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심연에 빠진 것과 같았지요. 그렇게 해서 사는 동안 희극과 비극을 모두 겪었고 난 그것들의 가치를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11년 전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발작을 하며 쓰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운 좋게 위기를 넘겼습니다만 죽음의 신과 어깨를 스친 이 경험은 정신을 번쩍 들게 하더군요. 눈을 떴을 때 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고 연극은 인생의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다라고 했던 말이 그 말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퇴원을 하고 나서는 숲속에 있는 작은 집으로 들어가서 운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생활 패턴을 최대한 단순하게 만들려고 노력했지요. 그리고 예전에는 싫다고 말하는 것을 어려워했는데 지금은 꿋꿋이 거절합니다. 친구에게 미움을 사더라도 말이지요. 사람들을 접대하거나 물욕에서 얻는 즐거움도 멀리하려고 했습니다. 그 대신 매일 내 마음이 진짜로 시키는 일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동심이 새록새록 돋아나기 시작하더군요. 내 아들이 어릴 적 가지고 놀던 오래된 장난감들을 신나게 가지고 놀기도 했습니다. 레고와 헬리콥터, 미니 자동차는 물론이고 정원에 있는 벌레들까지 내 놀잇감이 되어주었지요. 가끔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가로운 오후를 보낼 때도 있습니다. 가을바람이 솔솔 불면 나뭇잎이 바람에 날려 빙그르르 돌다가 떨어지는데 그런 것들을 그저 가만히 보는 것이지요. 이렇게 평범하고 단조롭기까지 한 일상을 보낼 때면 방탕하게 살았던 과거에는 전혀 알 수 없었던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이 단순한 경험이 가져다준 커다란 기쁨과 만족감, 이것들은 과거에 쫓았던 쾌락에 전혀 그치지 않습니다. 평온한 마음이 진정한 감동을 준다는 것을 예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가슴 깊이 파고들어 세포 하나하나를 어루만져주는 것 같이 매혹적입니다. 나는 이런 경험 때문에 어린아이의 마음을 처음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나에게 더 이상 시간 낭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창밖에서 바람결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짹짹거리는 새들의 노랫소리를, 맑고 촉촉한 공기를 가만히 음미하고 있으면 나는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다고 느낍니다.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있다고 말이지요. 나는 이제 나와 이 세계가 맺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관계, 자연과의 관계나 풀 한 포기와 새들과의 관계, 달과 구름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어렴풋이 알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삶에서 느끼는 단조로움이나 절망감을 이해하면서 동시에 나라는 존재가 먼지로부터 왔다가 먼지로 돌아간다는 단순한 진리의 아름다움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진실한 행복을 깨닫게 해준 단 하나의 가족. 피치야, 네 덕분에 난 외롭지 않았단다. 안녕하세요. 먼저 내 유언을 받아주어 고맙습니다. 나는 퇴직한 지 오래된 중학교 교사입니다. 2달 전 전립선암 말기라는 최종 진단을 받았고 그날 밤에 유언장을 모두 써놨습니다. 부자가 아니라 많지는 않지만 내 모든 재산을 피치에게 남긴다고 썼지요. 유언장을 쓸 때 제 손은 조금도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피치는 나와 15년을 함께한 치어와입니다. 내 후반생의 유일한 가족이기도 하지요. 사실 가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30년 전 전처와 이혼하면서 큰아들과 딸은 부인이 양육하고 막내 아들은 내가 맡아 키웠으니까요. 누구의 잘못이라고 꼬집어 말하기는 어렵지만 자식들과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나중에 나와 14년을 같이 산 막내 아들까지요. 막내 아들은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집에 거의 오지 않았고 다른 두 아이들과는 더욱 만날 일이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들에게서는 크리스마스에 형식적으로 쓴 카드가 올 뿐이었지요. 그 카드에는 한 글자라도 더 쓰면 큰일이 나는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전부였습니다. 괴팍하고 무뚝뚝한 내 성격 탓인지 전초와 아이들은 날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나 역시 억지로 그들의 비율을 맞추거나 스스로 성격을 고쳐본 적이 없었고요. 그러니 가정생활은 분명 실패할 수밖에 없었지요. 이혼하고 나서 나는 혼자 사는 것에 꽤 익숙해졌고 내 별난 성격 때문에 재혼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뻔히 보였으니까요. 나는 친구도 별로 없습니다. 동료들과는 예의상 관계를 맺을 뿐 늘 적당히 거리를 두며 지냈지요. 나조차도 이런 성격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인간관계를 맺는 일에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뜻밖에도 56살이 되던 해에 피치를 만난 겁니다. 그날부터 꿈조차 꿔본 적 없는 아름다운 삶이 새롭게 시작되었지요. 그날 피치는 빈 종이 상자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 상자는 당시 퀸스 지역 어느 주점 밖에 있었는데 누가 버리고 간 것이 틀림없었지요. 쌀쌀한 늦가을 저녁 무렵이었고 나는 한 학생에게 보충 수업을 해주고 아무 생각 없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당시 상자 안에 누운 채로 얼어있던 그 아이는 거의 소리를 내지 못했고 미세하게 움직이는 기척만 있었습니다. 나는 애완동물을 길러본 적이 없지만 숨이 간들간들한 어린 것을 보자 다른 생각은 하지 않고 그 아이를 바로 외투로 감싼 다음 손으로 받쳐서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 녀석은 내 품에 가만히 안겨서는 눈만 겨우 뜰 뿐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왜 그곳에 버려졌는지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다행이라면 얼어 죽기 전에 내가 발견했다는 것이지요. 이런 만남을 인연 말고는 딱히 설명할 수 있는 말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피치의 털은 밤색이었지만 복숭아를 하도 잘 먹길래 피치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 아이는 복숭아를 고기보다 좋아했는데 복숭아를 주면 목구멍에서 즐거워하는 소리가 연이어 터져나오곤 했지요. 피치가 집에 온 첫날부터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어떤 존재가 나를 의존하고 있다는 것과 전처와 아이들에게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친밀함을 알게 됐지요. 피치는 천성이 유쾌하고 언제나 혈기왕성하고 뭐든지 의욕이 넘칩니다. 그 아이는 사람의 속마음을 잘 이해하고 호기심도 많고 또 예민합니다. 내가 하는 말은 거의 다 알아듣지요. 그 아이는 말만 하지 못할 뿐이지 함께 지내는 동안 나를 누구보다 잘 이해해주고 나에게 가장 충실하며 가장 자상한 동반자입니다. 그 아이는 사람은 아니지만 오히려 사람보다 낫습니다. 피치는 가장 우울하고 쓸쓸했던 때의 나와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내가 기분이 좋지 않을 때마다 앞다리를 들고 춤을 추면서 내 감정의 변화를 예민하게 살폈습니다. 그러다 기분이 다시 좋아지면 그 아이는 곧장 내 품으로 안기는데 그 역시 커다란 기쁨이었지요. 내가 그 아이에게 뽀뽀한 횟수가 전체에게 한 것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게다가 모두 내가 더 적극적이었고 자발적으로 했던 것이지요. 오랫동안 혼자 살면서 특별히 기뻤던 적이 없었는데 피치와 살면서는 내내 즐거웠습니다. 그 녀석의 착하고 익살스러운 행동은 언제나 나를 한없이 행복하게 했습니다. 이런 즐거움과 유쾌함은 확실히 사람이 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려고 문 앞에 서면 그 아이는 아쉬운 듯 저를 바라보며 처량하고 낮게 소리내어 웁니다. 퇴근하고 복도에 들어서면 내가 온 줄 알아차리기라도 했는지 반가워하며 발톱으로 힘차게 문을 긁어대지요. 그 아이가 신이 나서 달려와 내 몸에 안기면 그 반가움이 얼마나 큰지, 이런 기쁨과 만족감은 이전에는 전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그 아이는 항상 내 발끝에서 자는데 15년 동안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는 잠을 잘 때 그 아이가 마치 사람처럼 조용히 내 곁을 지켜주는 것 같아요. 내 친아들은 그저 몇 번 나를 보러 왔을 뿐이고 전처는 지금껏 온 적이 없는데 이 여성만은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내 곁에 있지요. 그래서 더 그 아이가 소중합니다. 강아지 한 마리가 주는 행복을 왜 내 가족들은 주지 못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 아이는 그렇게 나와 잘 맞습니다. 별로 요구하는 것도 없이 오히려 내게 더 많은 것을 주니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요? 그래서 얼마 되지 않는 내 재산을 그 아이에게 남겨주고 싶은 겁니다. 내 삶에 이토록 큰 영향을 준 생명은 다시 없을 테니까요. 그 아이는 그저 강아지 한 마리일 뿐이지만 여태껏 나를 싫어한 적도 미워하거나 배신한 적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겁니다. 피치와 함께 있을 때에는 몸과 마음이 모두 편안하고 홀가분했지만 정작 내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긴장하고 어색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피치를 보면 답이 없는 이 문제를 생각합니다. 내가 주워온 또돌이 개와도 서로 평생을 의지하면서 허물없는 사이가 되었는데 왜 내 친자식들과는 평생을 서먹해 할까라고요. 두 아들이 유산 문제로 행여 골칫거리를 만들지 않을까 해서 일찌감치 유언장을 써놨습니다. 비록 내가 그 아이들의 아버지이긴 하나 우리는 일생을 서로 낯선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다들 가정과 일이 있으니 본래 많지도 않은 내 유산에 의존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보다 믿을 만한 사람을 고용했으니 내가 죽으면 그 사람이 우리 피치를 잘 돌봐줄 겁니다. 그 아이는 아마 오랫동안 날 찾겠지요.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도 그 녀석은 이미 살이 많이 빠졌더군요. 어쩐지 날 보는 눈빛에서 원망과 슬픔, 오해가 느껴집니다. 강아지 한 마리에게 유산을 물려준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괴상하다고 생각하겠지요.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합리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없는 동안 피치가 너무 괴로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새 주인과 남은 생을 잘 보냈으면 좋겠어요. 이제 17살이 된 그 아이도 많이 늙었습니다. 새 주인에게 만약 피치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게 된다면 녀석의 유골을 나와 같이 넣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우리는 사는 동안 함께 했으므로 죽어서도 함께 할 겁니다. 단지 내가 먼저 떠나는 것뿐이지요. 지난번에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고열이 나서 침대에서 내려올 수가 없었지요. 피치는 다급하게 침대 앞에서 빙빙 돌더니 온몸을 파르르 떨고 눈물까지 흘리더군요. 많이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 아이를 보면서 나는 감동을 받았지요. 식구들은 물론 그 어떤 사람도 나를 그렇게 마음에 두거나 걱정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우리 똑똑한 피치가 문가로 달려가 큰 소리로 끊임없이 짖어댔습니다. 결국 나의 이웃인 퇴직한 마거릿이도 깜짝 놀라서 깼고 아파트 관리인에게 알려서 함께 열쇠를 따고 내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나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는데 다행히 그들에게 바로 발견되어 제때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지요. 내가 구급차로 이송될 때 피치가 기어이 구급차에 올라탔다고 합니다. 누구도 그 아이를 쫓아낼 수 없어서 결국 함께 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없어지면 우리 피치가 어떻게 살아갈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나를 걱정해주고 변하지 않고 진심으로 대해주는 생명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겠지요. 그 존재가 설령 사람이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비록 주워온 강아지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게는 더 바랄 것이 없는 충분한 존재였습니다. 고맙구나 피치야. 넌 아마 모를 테지만 너라는 존재가 내 삶을 변화시켜 주었단다. 나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구나. 다른 사람도 아닌 네가 있어서 사는 내내 나는 많이 행복했단다. 내 인생에서 너는 가장 진실한 행복이 무엇인지 일깨워준 존재란다.
이 마지막 말을 남기고 싶었는데 들어줄 이가 없습니다. 친구도 없을 뿐더러 있다고 해도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을 겁니다. 제 아들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당신에게 대신 전합니다. 피치에게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지요. 그 아이는 이미 다 알고 있을 테니까요. 니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독을 숨길 수 있는 인간관계란 없다. 모든 인간관계는 이렇듯 불확실하고 유약한 것이다. 설령 당신이 곤중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당신은 그저 낯선 사람들 틈에 있는 것이며 당신 또한 자신에게 낯선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 말이 참 와닿습니다. 얼마 후 내가 니체를 만나러 가면 그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내 삶에는 피치가 있어서 외롭지 않았다고.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나에게 실망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말입니다. 나는 피치 덕분에 내가 고재불능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 틈에서 어울리지 못하는 골칫덩어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치가 그것을 증명해 주었기 때문이지요.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사는 동안 내게 주어진 가장 큰 행복은 내가 틀림없이 어떤 존재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나를 사랑한 사람이 아닐 뿐이지요. 영화 감독이 부인에게 전하는 마지막 작별 인사. 내 최고의 명작은 당신이라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어요. 췌장암은 다른 암처럼 시간을 끄지 않거든요. 누가 이 글을 볼지는 모르겠지만 꼭 남기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남기는 말이 명언으로 남는 걸 원치 않습니다. 설령 제가 한 말이 모두 진심이라고 해도 이 말로 인해 제 후손들이 남들 앞에서 난처해지지 않았으면 해요. 그저 사람들이 제 영화를 기억해준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평생 57편의 영화를 만들었어요. 골든글로브 최고의 감독상을 2번, 아카데미 감독상을 1번 받았으니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셈입니다. 하지만 한 번도 제 인생을 제대로 연출해 본 적이 없어요. 사실 자신의 생활을 통제하는 것보다 허구의 인생을 연출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운 일이잖아요. 이 둘은 완전히 별개이니까요. 저는 평생 6번을 결혼하고 5번 이혼했습니다. 전처들은 함께 작품을 한 여배우들이었어요. 물론 다들 예쁘고 그 중에서 몇 명은 꽤나 소질이 있었죠. 다들 독립적이고 자존감이 무척 높았어요. 하지만 이런 관계는 길어야 몇 년이고 어김없이 만기가 찾아왔어요. 저나 아내들의 직업 특성상 한결같은 감정을 유지하는 것이 힘드니 문제는 양쪽 모두에게 있다고 봐야겠죠. 하지만 마지막 부인인 보보는 전처들과 아주 달랐어요. 배우가 아니라서 그런지 그녀는 제 상식 밖의 성격과 광기 어린 모든 행동을 포용하고 감싸주었죠. 그 덕분에 우리는 끝까지 서로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거고요. 보보는 영화판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심지어 대학을 나오지도 못했죠. 꼭 영화 같지 않나요? 이건 제 스스로도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지만
어쨌든 머릿속에서 꾸며낸 허황된 영화 시나리오보다 훨씬 더 근사합니다. 보보가 저를 사랑하는 방식은 전처들과 다릅니다. 그녀는 마치 우리 아이들을 세심하게 돌봐주는 것처럼 저를 사랑하거든요. 쫌스럽고 유별난 제 모든 것을 무조건 감싸주지요. 또 전처들보다 훨씬 더 저를 좋아합니다. 전처들이 도저히 용납하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그녀는 당신은 아이처럼 구석구석 안 귀여운 데가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저더러 미성숙하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사실 이런 성향은 심리치료사들도 어떻게 해줄 수 없는 부분이에요. 경험자로서 충고하는데 진심으로 예술을 하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심리치료사나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지 마세요. 그들이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진단하는 행동 지침들은 우리 같은 예술가에게 공포감과 초조함만 안겨줄 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어쩌면 의사들은 당신의 예술적 영감을 죽일지도 모릅니다. 다시 아내 이야기로 돌아가면 한 번은 보보가 친구와 통화하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녀는 우리 부부 사이를 이렇게 비유하더군요. 들어봐, 꼭 먹고 알 먹고 할 수는 없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지? 만약 그이가 어린애 마냥 날뛰지 않는다면 영화를 못 만들어낼 거야. 안 그래? 그이는 그 덕분에 영화 제작자로 명성을 떨치는 걸 할 수도 있어. 이거면 충분하지 않겠니? 그녀의 결혼관이 이럴 줄이야. 하지만 그녀의 이런 생각 덕분에 우리 결혼이 지금까지 지속될 수 있었다고 믿어요. 그 어떤 결혼 철학도 그녀의 꼭 먹고 알 먹고 할 수는 없다라는 이 간단하고도 본질을 꿰뚫는 말보다 나은 게 없지요. 마침내 신이 보내주신 진정한 반려자를 찾았는데 애석하게도 먼저 가야 하는군요. 그녀가 제게 준 무조건적인 사랑과 보살핌을 보답할 길이 없네요. 보보가 제게 준 사랑, 그리고 그녀를 향한 제 사랑이 지금 온몸에 가득한데 말입니다. 영화는 줄곧 제가 살아있는 이유였습니다. 영화는 사람을 광적으로 만드는 예술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평범하지 않은 성과를 만들어내게 합니다. 그런데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 이런 일을 사랑하면 아예 평범한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영화라는 예술이 인간의 영혼을 감동시키기 때문에 이처럼 훌륭하게 빛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같이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 남을 달다 볶아대는 사람이 마침내 엄마처럼 품어주는 여자를 만나 사랑과 조건 없는 지지를 받았습니다. 참으로 크나큰 행운이 아닐 수 없겠지요. 정말 많이 아쉽지만 그래도 그녀를 만났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가난한 남자가 가족을 지키는 방식. 가족들을 도울 길이 이 생명보험금 뿐이네요. 저는 지금 심한 중병에 걸렸습니다. 가난 말기요. 얼마 있지 않아 곧 죽을 겁니다. 저는 맨해튼에서 홀로 9년간 살았습니다. 생계를 위해 브로드웨이 거리에서 신문 가판대를 운영하고 있었죠. 7년 전 예뻤던 제 아내는 당시 5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데리고 저를 떠났습니다. 차이나타운에서 작은 보석가게를 운영하던 남자가
전부터 제 아내를 쫓아다녔는데 그만 그에게 가고 말았죠. 제 발로 그를 찾아갔을 때 심장에서 피가 거꾸로 솟구쳐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내를 탓할 수는 없었어요. 제가 그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지금 전 킨스에 살고 있는데 이 편지를 이웃집 사람에게 붙여달라고 부탁했어요. 그 집 식구들은 모두가 믿을만하고 정직한 분들이죠. 수년간 저를 보살펴 주었거든요. 제 인생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걸 알고 있어요. 평생 성실히 일하고 공손하게 사람을 대했으니 아마 저는 알라신을 뵈러 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습니다. 제게는 고향인 인도에 지병을 앓고 있는 부모님과 장애가 있는 형이 있어요. 죽기 전에 가족들의 형편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돕고 싶어서 그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냈습니다. 해내고 보니 일말의 양심이 끝도 없이 저를 불안하게 하네요. 그래서 당신께 이 비밀을 맡기려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 편지에 적어두었어요. 어젯밤에 생각해낸 말들이지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지만 당신에게는 털어놓으려 합니다. 당신이 누구든 진심으로 알라신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저지른 이 일을 꼭 회개해야만 합니다. 미국으로 건너온 지 여러 해가 지나는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하지만 아침 식사를 팔든 가판대에서 식문을 팔든 제 수입은 항상 쪼들렸지요. 그래서 아내와 아들도 다른 사람을 떠났어요. 또 저는 멀리 인도에 살고 있는 제 가족들을 도와줄 수 없는 게 늘 부끄럽고 죄송했어요. 미국에 와서 여태껏 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2년 전 저축한 돈을 모두 털어 생명보험 하나를 들었습니다. 수혜자는 부모님과 형으로 해두었어요. 저는 책에서 암을 유발한다는 나쁜 습관들을 잊고 곧바로 기록해두었어요. 그리고 곰팡이가 핀 음식들을 먹기 시작했지요. 곰팡이가 핀 쌀과 옥수수, 땅콩 따위를 먹었어요. 부패한 음식을 먹고 유통기한이 지난 기름을 쓰면서 독한 술을 미친 듯이 마셨습니다. 물론 이렇게 할 때마다 정말로 고통스러웠지요. 하지만 반드시 성공해야 했어요. 제 전부를 걸었으니까요. 제가 희생해야 남은 제 가족들을 도울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버틴 지 2년이 지났고 전 마침내 해냈습니다. 얼마 전 몸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죠. 살이 급속도로 빠지고 온몸이 나른하더군요. 자주 토했고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그 백인 여의사가 그러더군요. 제가 간암이라고요. 그것도 말기라네요. 생명보험을 좀 늦게 가입했기 때문에 제가 죽으면 7만 달러 정도의 보험금이 나온답니다. 알라신께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의 곁에서 제 부모님과 형이 잘 사는 걸 볼 수만 있다면 전 그걸로 충분해요.
그 전에 신께 용서를 구하고 제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칠 겁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아서요. 제 지난 삶은 보잘것없었습니다. 제가 죽더라도 제 부모님이나 형 말고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누구도 저 같은 건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가족들이 이 보험금을 받을 때쯤이면 저는 이곳에 없겠죠. 제 가족들이 저 때문에 많이 슬퍼하지만 그건 이미 죽은 저와는 관계없는 일일 겁니다. 제 아내와 아들도 행복하게 잘 살길 바랍니다. 제 가족들 영원히 사랑합니다. 알라신이시여, 부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판타지 속에서 살아야만 했던 이유. 뚱뚱한 몸은 외로운 마음을 지킬 방패막이었어요. 저는 올해 31살이고 몸무게는 295kg이에요. 20살 이후로 딱 한 번 집 밖을 나간 적이 있었는데 호흡곤란이 와서 병원에 실려가 응급처치를 받았답니다. 그날은 아주 건장한 청년들이 왔었죠. 그들은 크레인도 한 대 끌고 왔다는데 3층에 있는 나를 그 기계에 억지로 매달아 창문으로 내려보냈어요. 어릴 때부터 제 학교 성적은 언니들보다 한참이나 뒤떨어져 있었어요. 성적표를 받아오는 날이면 가족들이 한마디씩 했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꼭 뭐가 먹고 싶더라고요. 뭐든 입에다가 쑤셔넣고 싶었죠. 그렇게 하면 잠깐 동안이라도 가족들이 제게 왜 성적이 안 좋은지 묻지 않을 거고 저도 대답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사실 저도 왜 그런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부모님은 처음에 제 먹는 습관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어요. 그러다가 결국 나중에는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죠. 12~13살 때였나? 저는 그때 이미 90kg였거든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런 꼴이 되었는데도 왜 그렇게까지 됐는지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 몸매와 성적은 마치 필연적인 운명처럼 보였나 봐요. 뚱뚱해진 제 몸은 어느새 제 마음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었어요. 물론 동시에 또래들의 비웃음을 막아낼 능력을 키워야 했지만요. 고등학교 1학년 때 136kg가 되면서 학교에서는 필히 저만을 위한 의자를 주문 제작해야 했고 저는 2학년으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비만을 신체 질병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온몸의 중압감을 견뎌내는 매 순간 심리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스트레스가 훨씬 커요. 뚱뚱해지면서 몸 구석구석이 변했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처음 절 보면 경악스러운 표정을 지어요. 그 다음에는 조롱과 멸시가 담긴 표정을 필사적으로 가리려고 노력하죠. 제가 만약 희귀한 동물이었다면 아마 좀 놀라거나 신기해하거나 즐거워하고 말았을 거예요. 하지만 전 사람이잖아요. 그것도 몸이 기형적으로 변해서 평범한 자신과는 달리 보이는 사람이요. 그러니 절 혐오하고 비웃는 거겠죠. 어쩌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쟤는 왜 저렇게 기를 쓰고 많이 먹으려고 할까? 통제력이 왜 조금 더 없는 거지? 분명 게으른 데다 개걸스럽게 먹을 거야.
자포자기해서 아마 고지할 방법이 전혀 없는 여자일걸? 사람들은 그런 비난들이 다 맞는 말이라고. 뚱뚱하기 때문에 조롱당해도 싸다고 생각하겠죠. 저도 노력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동안 숱하게 다이어트를 했지만 모두 실패로 끝나고 말았죠. 그 탓에 제 몸무게는 여전히 무기력하게 늘어나고 있지만요. 저는 줄곧 정부가 주는 생활보조금에 기대어 살아왔어요. 두 언니들은 저와는 다르게 평범하게 자랐고 심지어 엄청 날씬해서 어렸을 때 발레를 배운 적도 있답니다. 또 모두 대학을 나와 꽤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언니들과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매일 직면해야 하는 고충이랍니다. 생각만 해도 질식해버릴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이 오해하는 게 저처럼 뚱뚱한 사람들은 멍청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뚱뚱하다고 머리가 멍청한 게 아니에요. 또 타고나기를 기형도 아니고요.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어서 깨우치게 된 지식은 남보다 절대 모자라지 않아요. 가끔 제가 느끼는 이 불행이 노인들이 연애할 때 느낄지도 모를 감정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한 적이 있어요. 뭔가 마음이 제각각 따로 노는 것 같은 기분 말이에요. 다른 신체적 결함이 있는 사람들도 어쩌면 비슷한 감정을 느끼지 않을까요? 저는 매일 침대에서 지내요. 기껏해야 누워서 창문 크기만큼 난 바깥 세상을 보는 게 전부죠. 길 모퉁이 하나와 편의점 입구뿐이 안 보여요. 하나 더 있다고 친다면 전봇대 꼭대기 정도가 보이네요. 3층에서 사니까요. 저는 매일매일 제가 그려낸 판타지 속에서 살고 있답니다. 물론 이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희 부모님도 언니들도 몰라요. 다들 저에게 잘해주지만 제가 도대체 무엇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는지 전혀 모를 거예요. 어쩌면 제가 살아온 날들이 전부 의학적으로 일어난 기적이라고만 생각하고 있겠죠. 살면서 누구든 마음속 깊이 숨겨둔 비밀 하나쯤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같이 뚱뚱한 사람도 예외는 아니랍니다. 제 비밀은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바로 제가 원하는 판타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가령 이런 것이죠. 매일 아침 7시 반 길모퉁이 부근에 있는 편의점에 멋진 청년이 나타나요. 반듯한 옷차림에 다부진 몸에서는 힘이 넘쳐나 보여요. 그 남자도 제가 자기를 보고 있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전 제 마음대로 그 남자를 제 애인이라고 상상해요. 편의점에서 나올 때마다 그는 제 창문 쪽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키스를 날려보내지요. 그는 온종일 연인인 저만 생각한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렇게 로맨틱하고 기분 좋은 상상은 침대에 누워있는 날들을 버티게 해줘요. 뚱뚱한 제 모습에 대한 불만이나 생활하면서 겪는 불편함, 무력감, 우울감, 수치심 따위의 감정들을 잊게 만들어주지요. 25에서 28까지는 줄곧 이런 상상을 하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제가 애인이라고 믿었던 그 남자는 나중에 홀연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이사를 했을 수도 있고 일자리를 바꿨거나 결혼을 해서 다른 곳으로 갔을 수도 모르죠. 그때 전 한동안 시리에 빠져 있었어요.
물론 이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요. 전 너무 괴로운 나머지 더 많이 먹었답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나자 이번에는 중년쯤 되어 보이는 한 남자를 눈여겨보게 됐어요. 제가 좋아하는 성숙한 스타일의 남자였죠. 매일 오후가 되면 그는 반드시 그 길모퉁이에 나타났어요. 어떤 때는 편의점에 들려 물건을 사고, 어떤 때는 길모퉁이에서 담배를 피우다 천천히 떠났답니다. 저는 또다시 매일 그 사람과 연애하는 상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길모퉁이에 서서 담배를 피우는 건 사실 맞은편 3층에 사는 제게 신호를 보내는 거라고 믿었죠. 저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랄까요? 어쩌면 제가 망상에 빠진 환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아니, 이렇게 해야만 해요. 계속 이렇게 해야 버티며 살 수 있어요. 아무리 뚱뚱한 사람이라도 마음 기댈 곳 하나 없다는 건 죽는 것보다 더 두렵기 때문이에요. 저는 제가 얼마 못 산다는 걸 잘 알아요. 항상 합병증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하지만 전 단 하루를 살더라도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저 허무맹랑한 상상 속 인물이라고 해도 말이에요. 사실 뚱뚱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어떤 식으로든 사랑받길 원할 거예요. 누가 사랑이 필요 없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어요? 뚱뚱하든 날씬하든 아름답든 못생겼든 삶에 사랑이 없다면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설마 특정한 사람만이 사랑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 건 아니겠죠? 저처럼 뚱뚱하거나 얼굴이나 몸매가 별로이거나 생체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뭔가를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랑으로 그 부족함을 메워줘야 해요. 애초에 부모님이 이런 걸 모두 알고 자기 아이를 더 많이 사랑한다면 아마 세상에는 불행한 사람이나 범죄자가 많이 줄어들지 몰라요. 제가 운 좋게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아이들의 엄마가 된다면, 가장 못생기거나 가장 멍청하거나 가장 뚱뚱한 아이에게 최고로 많은 사랑을 줄 거예요. 이번 생에서 제가 상상으로나마 제게 끊임없이 사랑을 선물한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계속 사랑으로 가득 찬 판타지를 꿈꾸며 남은 생을 보낼 거예요. 몇 년을, 몇 달을, 아니, 단 며칠을 살더라도 말이죠.